아이고, 이게 고양이인가? 어찌 이리 덩치가 크고 무늬가 예쁘게 생겼을 것 같... 때는 조선 말기 강원도 삼척의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던 시절이었지요. 그곳에는 이름보다 바보라는 별명이 더 어울리는 머슴 득칠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득칠이는 태생이 순박하여 남에게 모진 소리 한 번 못하고 그저 허허 웃으며 지내는 위인이었지요. 그의 일과는 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인 축시, 득칠이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빗질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너희들도 아침잠이 많을 텐데 내가 방해를 했구나. 자, 이쪽으로 어서 비키렴. 득칠이는 마당 한 구석에 줄지어 지나가는 개미떼를 보고는 빗자루를 멈추고 엎드려 말을 걸었습니다. 이를 방 안에서 지켜보던 주인 박초 씨가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호통을 쳤지요. 이놈아, 득칠아,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해가 중천에 뜨도록 마당 반도 못 쓸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다. 득칠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개미들이 이사를 가는 모양입니다요. 요놈들이 다 지나가야 빗질을 할 텐데 발이 워낙 작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헤헤. 이런 빌어먹을 멍청이 같으니 개미 목숨이 내 놈 세경보다 귀하단 말이냐? 당장 쓸지 못해. 박초씨는 분에 못 이겨 곰방대를 휘둘렀습니다. 박초씨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그 재물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점포의 장부를 조작해 쌓은 것이었지요. 그는 아침에는 소금 한 톨 아끼려 종들의 밥상을 검열하고 저녁에는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아전들과 머리를 맞대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모질었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때리고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이었지요. 박초씨는 득칠에게 산 너머관가에 보낼 뇌물성 약재를 찾아오라며 등 떠밀어 산으로 보냈습니다. 득칠아, 만약 그 약재 상자에 눈이라도 묻어오는 날엔 내 놈 다리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알겠느냐? 예, 나리.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요. 득칠이는 수척한 몸에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 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지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위 틈에 줄무늬가 선명한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앞발은 멧돼지 덫에 걸려 너덜너덜해졌고 숨은 곧 끊어질 듯 가빴지요. 득칠이는 깜짝 놀라 약재 상자를 내려놓고 짐승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쩌다 이런 험한 덫에 걸렸느냐? 얼마나 아팠을꼬? 그 짐승은 아직 새끼였으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득칠이는 재해진 저고리를 망설임 없이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찢어 짐승의 발을 정성껏 감싸주었지요. 자,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데려가 고쳐주마. 우리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은 없어도 곳간 구석에 지푸라기는 많단다. 득칠이는 제 품속에 짐승을 꼭 안았습니다. 짐승의 온기가 가슴에 전해지자 득칠이는 환하게 웃었지요. 정작 본인은 살을 애는 추위에 몸을 덜덜 떨면서도 말입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박초씨가 마당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득칠이 품은 짐승에게로 향했지요. 이게 뭐냐? 약재는 어쩌고 웬 더러운 짐승을 안고 온 게야? 날이 산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요. 가만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 데려왔습니다. 박초씨는 짐승을 유심히 살피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양이? 줄무늬가 고약한 게 꼭 산고양이 같구나. 하지만 발도 다치고 덩치만 커서 가죽도 못 쓰겠어. 당장 내다 버려라. 우리 집에 밥 축낼 입 하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다. 날이 제 몫의 밥을 나눠주겠습니다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추운 날 내쫓으면 이놈은 죽습니다요. 득칠이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자 박초씨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에이, 정 그렇다면 내 놈 세경에서 밥값을 깎을 테니 알아서 해라.
대신 내 눈에 띄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그날부터 득칠이와 야옹이의 비밀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득칠이는 낮에는 주인집 일을 하느라 뼈가 휘었지만 밤이면 어김없이 곳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야옹아, 나왔다. 오늘 주인마님이 고기 반찬을 남기셨길래 몰래 가져왔어. 자, 어서 먹으렴. 득칠이는 제 몫의 보리밥에 고기 한 점을 얹어 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녀석도 이제는 득칠이만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품에 안겼지요. 다리 차고 기울기를 여러 번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옹이라고 부르기엔 녀석의 덩치가 너무도 빠르게 커진 것이지요. 어느덧 녀석의 등 높이가 득칠이의 허리에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굵어져서 녀석이 나직하게 울기만 해도 곳간의 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으나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득칠이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은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라 영험한 기운을 가진 산중왕, 즉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득칠이가 녀석의 털을 골라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야옹아, 너는 참 신통하구나. 고양이가 어쩜 이렇게 송아지만큼 크냐?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다. 그래도 걱정 마라. 내가 너를 꼭 지켜줄 테니. 그때 야옹이가 득칠이의 손을 핥으며 나직하게 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짐승의 광기 대신 은혜를 아는 영물의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맥을 타고 악명 높은 산적 검은 수염 일당이 박초 씨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아전들과 결탁하여 관가의 감시를 피하며 민가를 약탈하던 자들이었지요. 돈들 만한 건 싹 다 챙겨라. 반항하는 놈은 목을 쳐도 좋다. 산적들의 고함에 박초 씨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초 씨는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방 구석에 숨어 벌덜 떨고 있었지요. 산적들이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박초 씨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두목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기 곳간에 가면 제가 몰래 키운 귀한 짐승이 있습니다. 가죽이 아주 귀한 놈이니 그것을 가져가시고 제 목숨만은. 박초 씨는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득칠이와 그가 애지중지 키운 야옹이를 팔아넘기기로 한 것이지요. 산적들이 횃불을 들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득칠이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야옹이는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이 바보 같은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비켜라. 산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쿠앙응.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였습니다. 산적들의 횃불이 그 바람에 꺼질 듯 일렁였고 말들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곳간 안에서 걸어 나온 것은 거대한 상군이었습니다. 녀석의 몸집은 이미 집채만 했고 앞발 하나가 장정의 머리통보다 컸지요. 히히, 범이야, 호랑이야.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험 있는 눈빛으로 마당에 엎드린 박초 씨를 쏘아보았을 뿐이지요. 박초 씨는 그 눈빛에 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며 오물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득칠이가 조심스레 범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야옹아, 이제 됐다. 나쁜 사람들 다 갔으니 화 풀렴. 범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한 고양이가 되어 득칠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득칠의 발치에 툭 던져두었지요. 그 안에는 산삼 새 뿌리와 함께 오래전 사라졌던 이 고을의 비책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박초 씨와 관가가 결탁해 백성들을 수탈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산적을 물리치고 보물을 얻은 득칠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삼을 팔아 얻은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의 빚을 갚아주고 큰 기와집을 지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머슴 시절의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부임한 사또 조대풍이었습니다.
그는 득칠이가 호랑이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 평생 그런 귀물을 본 적이 없다. 그 호랑이 가죽은 왕실에 진상하고 그놈의 재산은 몰수하여 내 곳간을 채우리라. 사또는 득칠이를 동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득칠이는 야옹이와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갔지요. 내 이놈 득칠아. 너는 천한 신분으로 감히 산중의 왕인 범을 사사로이 길러 민심을 어지럽혔다. 의는 반역에 가까운 죄니 당장 범을 관가에 바치고 너는 귀양을 가야 마땅하다. 득칠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 친구는 범이 아니라 제 고양이입니다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사또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물? 금덩이라도 가져왔단 말이냐? 득칠이가 야옹이의 등에 매어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박초 씨의 곳간에서 찾아냈던 그 비책 장부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또 나리의 전임자들과 이 고을 아전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어떻게 짰는지 기록된 장부입니다요. 야옹이가 이 장부를 보더니 사또께서 진정한 목민관이시라면 이 장부를 보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하더이다. 사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현재 사또와 결탁한 아전들의 이름도 수두룩했기 때문이지요. 사또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게냐? 여봐라. 저놈과 짐승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 조대풍의 명에 따라 수십 명의 포졸이 창검을 앞세우고 득칠이를 에워쌌습니다. 동원 마당에는 살기가 등등했지요. 하지만 득칠이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제 곁에 앉은 야옹이의 억센 털을 쓰다듬으며 사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놈. 죽음이 코앞인데 어찌 그리 태연하단 말이냐? 저 짐승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사또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치자 득칠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법이요. 짐승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도리라 들었습니다요. 소인은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사또께서는 어찌 법을 휘둘러 도리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무엇이라? 저 미천한 머슴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저놈을 형틀에 묶고 짐승은 화살을 쏘아 죽여라. 포졸들이 활시위를 당기려던 찰나였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던 야옹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이 앞발을 한번 내딛자 동원 마당의 돌판이 쩍하고 갈라졌지요. 녀석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지면을 타고 흐르는 낮은 진동이었습니다. 그르르르. 그 소리에 포졸들의 손이 떨려 화살이 바닥으로 후수수 떨어졌습니다. 야옹이는 득칠이를 한번 할라주고는 거침없이 사또의 집무실인 대청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히히. 범이다. 사람 살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나 야옹이는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발로 사또가 앉아있던 의자 뒤편의 병풍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요. 그러자 병풍 뒤에 숨겨져 있던 밀실의 문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황금 괴짝과 차마 장부에도 적지 못한 은결의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꽝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득칠이에게 밥 한 술, 옷 한 벌 얻어 입었던 가난한 백성들이었지요. 그들은 득칠이가 처한 위기를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사또나리, 득칠이는 죄가 없소.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은 관가가 아니라 저 바보 머슴이었단 말이오. 저 짐승도 보시오. 사람보다 나은 도리를 알고 사또의 부정을 꾸짖고 있지 않소. 마당 밖에서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함성에 사또 조대풍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이 다 같이 역모라도 꾀하는 게냐? 저놈들을 몽둥이로 다스려라. 하지만 포졸들도 사람이었지요. 그들 역시 득칠이가 나누어준 곡식으로 노부모의 끼니를 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포졸 중 하나가 창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들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어찌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사태가 이쯤 되자 사또는 이판사판으로 품속에서 비수가 섞인 단검을 꺼내 득칠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너만 없으면 된다. 너만 없으면. 그때였습니다. 야옹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사또의 옷자락을 물어 허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또는 마당 한복판에 똥통에 거꾸로 처박혔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탐욕은 오물 속에 잠겼습니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무렵 관가 정문으로 한 사내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갓을 썼으나 눈빛만은 서리빨 같았던 그 사내는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사실 이 모든 사연은 득칠이가 풀어놓은 야옹이가 미리 어사에게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야옹이가 산길에서 만난 어사의 행차 앞에 산삼한 뿌리를 가져다 놓으며 관가 방향으로 길을 안내했던 것이지요. 영물은 이미 모든 판을 짜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사는 득칠이가 가져온 비책장부와 사또의 밀실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조대풍과 그 일당을 즉각 파직하고 하옥시켰습니다. 어사가 득칠이 앞에 서서 경의를 표하며 물었습니다. 그대 같은 인재가 어찌 머슴살이를 하며 이토록 고생을 하였는가? 내 임금님께 상소하여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 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네. 득칠이는 그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야옹이의 귀를 만졌습니다. 어사나리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소인은 벼슬보다 우리 야옹이 털 골라주는 게 더 체질에 맞습니다요. 사람이 사람 위에 서면 눈이 어두워지는 법인데 저는 그냥 이대로 바보 득칠이로 살고 싶구먼요. 그날 이후 득칠이는 관가에서 내어준 재물을 모두 마을의 공동 창고에 넣고 가뭄에 대비할 저수지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 득칠이는 야옹이의 등에 단촐한 짐 보따리를 얹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야옹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산새 소리 들리는 그 깊은 골짜기로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으나 득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뒤로 삼척 땅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침에는 산마루에서 범의 포효가 들리는데 그것이 짐승들을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하고 저녁에는 깊은 굴 속에서 따뜻한 등불이 켜진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몰랐으나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득칠이는 산속에서 다친 짐승들을 돌보며 살았고 야옹이는 그 짐승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들이 산삼을 캐러 산에 오르면 야옹이가 무서운 환영으로 쫓아냈고 길 잃은 효자나 가난한 나무꾼이 들어오면 산길을 안내해 주었다더이다. 세월이 흘러 득칠이의 춘추가 다했을 때 야옹이는 득칠이를 제등에 태우고 구름 위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면 노인들이 이렇게 꾸짖곤 합니다. 이놈아, 득칠이네 고양이가 와서 내 마음속 장부를 검사하러 오겠다. 마음을 곱게 써야 범도 친구가 되는 법이란다. 권선징악의 도리는 이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눈앞의 고양이 한 마리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천하를 얻는 비책이라더이다.